이번 영상은 물리학을 단원별로 통합하는 과정 7번째로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될 내용들을 보면 관성 좌표계와 가속 좌표계, 그리고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그리고 광속 불변 원리, 그 특수 상대성 이론 중에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 그리고 이제 뮤온 현상을 이용해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먼저 시작을 하기를 우리 물리학 1의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역학과 에너지잖아요. 그 역학과 에너지 중에 이제 시공간과 에너지가 세 번째 파트인데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역학과 에너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물리학 1을 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물리학 1을 보면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역학과 에너지라고 하는 파트이고, 이 역학과 에너지 파트는 이와 같이 세 개 정도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힘과 운동, 에너지와 열, 그리고 시간, 공간과 에너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 그 힘과 운동에 대해서는 운동 법칙, 일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여기다 이제 열을 합쳐서 열역학 법칙, 열 현상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이 이제 시, 공간과 에너지. 그러니까 어때요? 물리학 1의 파트 1의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시, 공간과 에너지가 되겠죠. 이 시, 공간과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그리고 질량, 에너지, 동등성으로 나눠져 있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에서 주로 공부할 것들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텐데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물리학 2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물리학 1에서는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정도까지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제 필요한 거냐면 이와 같이 시 공간을 학습하기 위한 기술 용어 이제 테크니컬 터미널로지를 보면 우리 기준 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좌표계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기준 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체의 위치를 관찰하거나 측정하는 특정한 장소를 기준 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체의 위치를 관찰하고 측정하려고 하는 거, 그런 장소, 그게 뭐예요? 교실, 방, 차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그리고 차 바깥에 있는 거, 뭐 지표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관측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곳들이 되겠죠. 그리고 좌표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물체의 위치를 관찰한다 그랬으니까 물체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좌표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얘가 조금 이제 복잡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꼭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 이제 그 QR코드를 찍으면 첫 번째 그 물리학을 공부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다. 그 안에 이제 좌표계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친숙하게 있는 좌표계는 이와 같이 직교 좌표계라고 하는 거죠. 얘는 어떤 그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여기 이제 0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고 여기 P라고 하는 위치를 이렇게 그 나타내기 위해서는 숫자로 표현을 하니까 어때요? 직교좌표라고 하는 게 X, Y, Z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만들어 놓고 X축 여기 P라고 하는 게 X에 이렇게 그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Y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G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그래서 여기를 표시하기를 X, Y, G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는 것들을 또 한 가지는 어떤 위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기를 우리 그 원통좌표계라고 하는데 원통좌표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여기로부터 X, Y 요 P라고 하는 점을 X, Y 평면상에다가 이렇게 투영을 시키고
그 투영시킨 이 점까지 X축으로부터 요 투영시킨 이 점까지를 파이라고 하고, 여기 이 XY 평면상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요 G라고 하죠. 요건 높이는 G죠. 그래서 세 가지를 XY 평면상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길이를 반지름 길이를 로라고 하고, 각도를 파이라고 하고 G라고 해서 로 파이 G라고 하는 걸로 표시를 하는, 이와 같이 원통으로 되어 있는 걸 원통 좌표계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여기 요 위치 P라고 하는 점을 표현하기를 R 세타 파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R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점으로부터 요거 위치까지 이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 G축으로부터 여기 이렇게 각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세타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원통 좌표계에서 파이처럼 이 XY 평면상에 이렇게 투영한 것을 투영해서 거기까지의 각도를 파이라고 해서 R 세타 파이라고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혹시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야 우리 물리 어떤 공부를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내용들은 기준 틀이라고 하는 것과 좌표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좌표계에 따라서 관측되는 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번에 첫 번째로 공부하는 게 뭐예요? 관성 좌표계하고 가속 좌표계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관성 좌표계가 무엇이고 가속 좌표계가 무엇인가, 특히 가속 좌표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번 공부하는 내용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보스가 있어요. 보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스가 있는데 요 두 개의 다른 점은 어떤 거예요? 요 관찰자 A가 버스 밖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관찰자 B가 버스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기준 틀이 관찰자 A가 있는 곳이니까 기준 틀이 버스 바깥이 기준 틀이 되겠고, 버스 안이 기준 틀이, 여기 같은 경우는 버스 안이 기준 틀이 되겠죠.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등가속 운동을 할 때 버스 안 손잡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등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등속도 운동은 똑같은 속도로, 정지해 있는 거는 완전히 정지해 있는 거고, 등속도 운동은 같은 속도로 시속 60km면 시속 60km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제 속도가 똑같지 않고 더 빨리 이렇게 점점 속도가 붙는 거를 가속도 운동. 그리고 이게 가속도도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면 이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쓰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를 가정을 했냐면 등가속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뭐 돼요? 버스가 점점 빨라진다. 그 가속도 값을 얼마라고 했냐면 A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버스가 가속을 해 가면 요 손잡이가 이렇게 기울죠.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도 이렇게 뒤로 제껴지고, 그죠? 이제 거꾸로 멈추면 어때요? 이 손잡이가 거꾸로 이쪽으로 오고 사람들도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가속도 A 값이 플러스 값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버스가 점점 빨라진다고 한다면 이 손잡이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 요 관찰자 A가 보는 거하고 관찰자 B가 보는 것이 다르다 그거예요. 뭐를 봤냐면 요 손잡이를 봤어요. 관찰자 A는 이걸 보고 있으면 이 손잡이가 요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관찰자 B, 여러분들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손잡이를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죠? 가만히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현상을 뭐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관찰자 A가 봤을 때, 버스 밖에서 관찰자 A가 봤을 때하고 B가 봤을 때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관찰자 A가 본 것을 관성 좌표계라고 얘기를 하고, 관찰자 B가 본 것을 가속 좌표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 다른 거가 뭐예요? 얘가 이 관찰자 A가 보는 버스 밖에서 보면 얘가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이 손잡이가 가는 것처럼 가속도를 받아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찰자 B는 얘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게 다른 점이죠. 그거를 우리는 그 좌표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현상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면 물체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관찰자는 기준 틀에 좌표계를 설정해야 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관찰자 A는 기준 틀에 좌표계를 설정하는데 기준 틀이 어디예요? 버스 바깥이 기준 틀이 되는 거고 얘는 관찰자 B는 버스 안이 기준 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표계는 관찰자가 이 물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준이므로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물체의 운동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에 있는 물체 운동이 다르게 보인다. 근데 그런 다르게 보이는 것이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어떤 점이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이번에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면 관성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공부했던 뉴턴의 운동 법칙,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을 만족하는 관성의 법칙이죠. 그죠? 관성의 법칙, 특별한 좌표계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를 관성 좌표계, 관성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만족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관성 좌표계의 정지에 있거나 등속도 운동. 앞에서 생각했던 것은 등가속도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등속도 운동이니까 운동하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한 좌표계는 모두 관성 좌표계가 되며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는 뉴턴 운동 제2법칙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관성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뉴턴의 운동 법칙이 다 만족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관성 좌표계가 되는 거고 가속 좌표계라고 하는 거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가속 좌표계가 앞에서 공부한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데 가속 좌표계라고 하는 건 여기 봐요. 자, 속도가 변하는 버스. 속도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등속도 운동이 아니죠. 그죠? 이제 가속. 그러니까 속도가 변한다고 한다면 가속을 해서 버스가 점점 빨라지거나 혹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버스가 쓰는 과정.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쏠리는 거죠. 그죠? 뒤로 밀리거나 버스가 점점 빨라지면 뒤로 밀리거나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쏠리는 그런 것들의 현상들을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운동하는 놀이기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조금 이제 복잡해서 물리학 1에서 다루지 않고 한 관성 좌표계에 대해 가속 운동을 하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한 가속 좌표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가속 운동,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얘가 버스 안에서 보는 사람 그 관찰자가 버스 안에 있다고 한다면 가속 운동을 하면 가속 좌표계라고 한다. 그러면 가속 좌표계에서는 아까 그 그림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만족하게 하려고 한다면 뭔가가 필요한데 그런 뭔가가 필요한 걸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그 가속 좌표계에서 필요한 것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처럼 가속 좌표계에서는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물체가 가속도를 가지는 것으로 관측되므로 뉴턴 운동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관성력을 고려해야 뉴턴 운동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성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속 좌표계에서 관성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죠. 자, 앞에 있는 그림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성좌표계, 가속좌표계, 그런데 관성좌표계에서는 그 관성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속좌표계에서 관성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성좌표계하고 가속좌표계에서 이게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돼요. 아까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버스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버스 손잡이가 앞으로 이렇게 버스를 등가속 운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버스가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 그런 것들로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작용하는 힘, 우리 앞에서 힘과 운동을 공부를 하면서 힘에 의해서 이제 그런 운동 법칙들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힘을 보면 여기 이 버스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이렇게 하는 장력 그리고 요거 중력, 장력과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힘을 합치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힘을 합성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두 개의 힘이 이렇게 벡터적으로 합성을 하면 이 힘을 받는다. 그 값이 ma라고 하는 가속도.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이 버스가 움직이는 요거 a만큼 가속도 등가속 운동하니까 a만큼으로 등가속하니까 그만큼으로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거예요. 그런데 관찰자 B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버스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요 손잡이는 움직이지 않지요. 그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거 이상해요. 그래서 얘가 힘을 받아서 갔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있겠다. 그 뭔가가 뭐냐면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성력이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질량의 M 물체가 있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장력이 있고 중력이 있는데 여기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가속 좌표계가 이 가속 좌표계 자체가 이렇게 그 가속도 A만큼으로 가는 거에 거꾸로 관성력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상의 힘이에요. 가상의 힘인데 관성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관찰자 B가 얘는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힘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힘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중력 그리고 장력 T 더하기 이쪽으로 F라고 하는 관성력이 이렇게 더해지면 0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 아까 얘하고 다른 점은 이쪽으로 이렇게 A만큼, 그러니까 MA만큼으로 거꾸로의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을 관성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가 가속 좌표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좌표계에 대해서 관성력이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 이제 금방 설명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가속 좌표계에서 관찰자 B가 이 손잡이를 봤을 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것들이 그 이유가 이와 같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게 F라고 하는 힘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F 이퀄 이 가속 좌표계가 앞으로 가는 게 그 가속도 A라고 한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MA라고 하는 만큼의 관성력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죠. 가속 좌표계에 있는 관찰자가 아까 이제 뭐였어요? 관찰자 B였죠. 버스 안에 있는 사람. 느끼는 가상의 힘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인데 관성력은 힘의 근원이 되는 다른 물체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 힘이 아니고 관성력에 대한 반작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상의 힘이 존재를 하고 그 관성력의 크기는 이 수식에 의해서 크기는 뭐 이제 마이너스 값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크기는 뭐 요만큼이죠. 그죠? 좌표계 가속도 크기 A에 비례하는 값을 갖고 있고 방향은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으니까 뭐 좌표계의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좌표계의 가속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가 이렇게 진행하는 요 방향이죠. 그죠?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존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생각하기 위해서 갈릴레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고 모의 자유 낙하 운동 그리고 관성의 법칙 이런 거를 이제 발견했고 그리고 나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정도 사람이냐면 1500년대, 1600년 이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과학자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제 그 과학자
철학자, 이 사람이 기원전 384년, 322년 이 정도 되니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800년에서 19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시대,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대에는 세상의 모든 물체는 정지해 있다 했어요. 쉽게 말해서 물체를 밀거나 던져서 움직이게 하더라도 언젠가는 정지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릴레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이제 진리로 믿어졌고, 갈릴레이는 이제 지동설을 믿으면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반대로 정지 상태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움직인다. 움직인다고 한다면 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해서 상대성 원리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것을 우리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고 갈릴레이가 발표한 것을 상대성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성 원리와 이론은 뭐 특별하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갈릴레이가 발표한 것을 Principle of Relativity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한 것을 Theory of Relativity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그런 것들이 아니고 원래 사용한 사람이 이런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고유한 명사 비슷하게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공부한 내용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이죠. 그래서 상대성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며 등속 운동을 하는 모든 관찰자에게는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그 키워드가 뭐예요? 모든 운동이 상대적이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등속 운동을 할 때는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를 이제 생각할 때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 뒤에서, 그리고 이제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것들을 상황을 설정을 해서 이렇다 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성 원리에 기초를 해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죠.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 그리고 1916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나요? 갈릴레이하고 아인슈타인은 1500년대, 1800년,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런 것들을 했고, 뭐 우리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광속이 모든 관성계의 관찰자에 대해 동일하다는 원칙에 근거를 해서 뭐예요? 시간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이제 기술하는 이론이 되겠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대한 상대론적 이론으로서 시공간의 공유를 통해 중력을 기하학적 성질로 간주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과학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거하고 등속 운동을 할 때 물리법칙이 적용된다는 두 가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죠. 상대 속도.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잘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 보면 뭐예요? 자, 오른쪽이 기차 안이고 얘는 기차 바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기차 안에서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는 관측자가 봤을 때 기차 밖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차 밖에 만약에 사람이 있어서 기차를 쳐다본다고 한다면 거꾸로 기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기차 바깥이 이제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이제 상대적으로 관측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걸 이런 상황을 말로써 표현하면 같은 물체라도 관측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좌표계를 도입하므로 대상의 속도는 여기서 쳐다봤을 때 바깥이 대상의 속도가 되겠죠. 여기서 쳐다보면 이제 기차가 대상의 속도가 되는 대상의 속도는 그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뭐 크기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 벡터리 양을 가진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체 운동을 기술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대 속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정의했냐면 한 좌표계에서 A 물체의 속도를 VA라고 하고 B 물체의 속도를 VB,
두 개의 물체가 이제 VA로 움직이고 있고 VB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했을 때 A가 측정한 B의 속도, A가 측정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관측자가 되겠죠. A가 관측자가 되고 얘가 이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물체가 되는 속도가 되겠다. 그래서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A가 관측자가 됐을 때 그때를 표기를 하기를 VAB라고 표시하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뭐예요? A가 A에 대한 B의 속도, A가 관측자라 그거예요. 그때 VB-VA 그러니까 요 VB가 물체의 속도가 되고 VA가 관측자의 속도가 돼서 상대 속도는 물체의 속도에서 빼기를 관측자의 속도를 빼면 된다. 관측자의 속도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여기다가 예시로 나타냈습니다. 이 그림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고속도로에서 여기 이제 여기에 밑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차선이 1차로, 여기 2차로. 1차로로 이제 그린카가 가고 있고 100km, 시속 100km로 가고 있고 화이트카가, 백색카가 시속 80km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VG라고 했고 VW라고 이렇게 했고 이제 반대편 차선에서 그 레드카가 VR 속도로 90km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속 90km 온다고 했을 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요 VGR이 얼마일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에서 보게 되면 A라고 하는 관측자가 B를 봤으니까 지금 VGR 그러면 어때요? 그린카가 관측자가 됐을 때 레드카가 얼마일까? 속도가, 그 상대 속도가 얼마일까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VR-VG 그래야 되겠죠. VR-VG. VR이 90km이고 VG가 100km인데 방향이 반대예요. 방향이 반대니까 우리는 VR-VG니까 우리는 설정하기를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그렇다고 하면 방향이 반대니까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대요. 그럼 계산하면 90 마이너스 VG인데 얘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을 뺐으니까 190이 되겠네요. 그죠? VGR은 190km. 자, 그 VGW 한번 해볼까요? 얘는 그린카가 뭘 봤어요? 화이트카, 요 백색 카를 이렇게, 백색 자동차를 봤을 때 값이니까 뭐를 해야 돼요? VW 마이너스 VG. 근데 VW하고 VG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빼면 되겠죠? 그래서 80에서 100을 빼면 마이너스 20km. 시속 마이너스 20km. 마이너스 20km라고 하는 것은 얘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그린카가 이제 관측자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얘를 추월하니까 마치 얘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레드카, VRG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뭐, 마찬가지니까 다 해볼 필요는 없고 한번 해보죠. VRG 이렇게 하면 레드카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얘가 이제 쳐다본 거예요. 뭘 쳐다봤어요? 그린카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VG-VR 해야 되죠. VG-VR 해야 되니까 플러스로 생각하기 위해서 얘를 이쪽을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라고 하고 아까하고 반대네요. 플러스라고 하고 이걸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VG 100 마이너스 90이니까 192 되겠죠.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해볼 거고 그 마지막 것만 한번 해보죠. VWR이라고 하는 것은 화이트카가 R을 봤을 때 이 방향으로 이렇게 80km 가고 있고 얘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VR-VW야 되니까 90에서 마이너스 80 그러니까 170km가 되겠네요. 자,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그리고 이제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 그래서 상대성 원리를 얘기를 할 때, 아까 얘기할 때 상대적이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등속 운동을 하는 곳에서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 하는 건데, 그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실험, 그리고 상황 설정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자,
상대성 원리를 처음 떠올린 사람은 갈릴레이고요. 그걸 우리는 갈릴레이 불변량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사고 실험을 했는데 뭘 했냐면 이와 같이 배 안에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물리 실험을 했는데 이 배가 어떤 상황이냐면, 자 보세요. 배가 있고 이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일정한 속도로 직선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등속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물체를 T1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T2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T1 시간에서 T2 시간 동안 이렇게 바뀌겠죠. 그때 T1 시간 동안에 T1이 어디냐면 물고기가 여기 T1에 있었어요. 근데 떨어지면서 배가 어디로 갔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아까 있던 물고기가 여기 이렇게 있다. 물고기가 이제 물론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을 실험을 했는데, 이 안에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 각종 이 사람이 뛰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물체를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했을 때, 만약에 뛰었다고 한다면 뛰고 나서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배가 움직였으니까 다른 데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했을 때 어떨까? 뭐를 물어봤냐면, 정지하고 있을 때와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배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배가 움직일 때와 움직이지 않을 때 한 일을 서로 구별하여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이 배 속에서 뛰는 거나 그 바깥 세상에서 뛰는 거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렇다고 그러면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 하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자, 운동을 하는 모든 관찰자에는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거나 비슷한 건데 여기다가 트럭에서 이렇게 이런 공을 던지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상황하고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 다른 점은 관측자가 달라요. 요거는 트럭 위에 있는 관측자예요. 관측자는 그러면 트럭과 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죠.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등속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데서 이렇게 던지면 공이 연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처럼, 마치 그냥 정지해 있을 때 위로 올렸다 내리는 거하고 마찬가지 그런 운동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 거는 관측자가 달라요. 얘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봤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어때요? 공을 이제 물려고 내리면 트럭이 이쪽으로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죠. 그러면 무슨 운동을 했어요? 포물선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연직선상에서 운동을 한 거고 얘는 포물선 운동을 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속으로 움직이는 트럭 위에서 공을 수직으로 던진 거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연직선상에서 운동하는 트럭 위에 있는 관찰자는 연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걸로 봤고, 오른쪽에서는 포물선 운동하는 걸로 봤는데, 이게 누구의 이야기가 이제 맞겠느냐, 옳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는 정지하고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두 명의 답이 모두 옳다. 두 명은 다 운동 방정식으로 얘를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 올렸다 내리는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을 만족할 수 있는 거고, 얘도 가속도 법칙을 만족하는데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수평 방향의 벡터하고 요 수직 방향의 벡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수직 방향은 아까와 같은 마찬가지의 뉴턴의 제2 운동 법칙을, 가속도 법칙을 만족하는 거고, 여기 오른쪽 bên 등속 운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뭐 물리 법칙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게, 아까 상대 속도는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를 받지만은 상대적이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등속 운동을 할 때는 물리 법칙을 만족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광속 불변 원리라고 하는 것은, 광속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말하고 있고 관찰자의 운동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값이라고 하는 사실을 광속 불변 원리라고 합니다. 이 광속 불변 원리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초가 되고 현대 물리학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우리 이제 뒤에서 이제 곧 공부할 텐데,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가설 1은 상대성 원리라 그래서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설 2는 광속 불변 원리인데,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광속도 이렇게 이제 속도를 갖고 있는 거고, 상대방이 보게 되면 얘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할 거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꼭 빛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해서 광속 불변 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것은, 그러면 빛의 속도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 되겠죠. 그걸 밝히면 뭐가 이제 성립해요?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초가 이제 되는 거죠. 자, 많은 과학자들은 빛의 속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들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 갈릴레이, 르모, 피조,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도 많은 것들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이때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 전이죠. 그죠? 그 빛의 속력은 무한대이다 이랬어요. 유한한 값이 아니고 무한대이다 그랬는데, 이때로부터 한참 지나서 한 1800년, 1900년 지나서 갈릴레이가, 이렇게 한 1800, 1900년이죠. 갈릴레이가 빛의 속력은 유한하다. 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무한이다. 그런데 유한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측정하는 시도를 했어요. 그 빛의 속력을 측정한 최초의 시도로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시도한 거가 의미가 있고, 이제 그 측정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그 측정 장치들은 이렇게 다 여기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혹시 관심이 있으면 인터넷을 찾아보면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기 이제 한 1.6km 정도 떨어진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갈릴레이하고 그의 조수하고 램프 덮개를 가지고 빛을 쏘고 이렇게 보면 바로 덮고 나서 뭘 측정했겠어요? 그 시간을 측정했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측정해서 빛의 속력을 측정하려고 했지만, 얘를 산봉우리에서 더 멀리 가더라도 당연히 빛의 속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실패했겠죠. 그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빛의 속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것은 빛의 속력을 측정하려는 노력에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측정을 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빛의 속력을 측정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덴마크 천문학자인 올레 르머라고 하는 사람이 1600년대에 가서 그 최초의 사람 측정했어요. 천문학자가 지구와 목성은 태양을 공전하는데, 목성의 위성 이오가 목성의 그늘에 숨는 시간이 변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빛의 속력을 구하는데 성공을 했다. 여러분들 이런 측정하는 그런 원리를 인터넷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공전하는 목성의 위성 이후가 이제 그 그늘에 숨었다가 나오는 시간들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측정한 결과 빛의 속력은 얼마였냐면 이만큼. 얘가 이제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빛의 속도가 얼마예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죠. 얘는 1초에 22만 킬로미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측정 오차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 덴마크 천문학자가 측정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초로 이제 빛의 속력을 측정했다가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르망 이폴리트 루이 피조라고 하는 프랑스 물리학자가 이렇게 천문현상을 이용하지 않고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빛의 속력을 측정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뭐를 이용했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톱니바퀴를 이용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한번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톱니바퀴가 큰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거기에 이제
톱니 틈으로 빛을 통과하게 하고 나서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면 다음 톱니가 오겠죠. 그죠? 그런 다음 톱니가 올 때, 그러니까 올 때 또 빛이 통과해서 들어올 텐데, 걔가 멀리 있는 거울에 부딪혀서 돌아오게 하는 빛이 멀리 떨어진 두 점 사이로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서 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측정한 빛의 속력이 얼마냐면, 아까 30만 킬로미터라고 1초당 30만 킬로미터였는데, 지금 같은 여기는 뭐예요? 31만 3천 킬로미터 1초당.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력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과학자의 그 가치는 뭐냐면, 천문현상을 이용하지 않고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속력을 측정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다 누구? 피조. 대부분 피조의 실험 장치를 변형시킨 것임. 우리는 공학이나 과학에서 보게 되면 기본 틀이 있고, 그 기본 틀을 가지고 modified, 변형시켜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장치들을 이제 많이 사람들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생긴 그 장치를 볼 수가 있는데, 국립과천과학관에 가면 피주의 톱니바퀴 실험을 재구성한 광속 장치, 측정 장치가 있고, 이 빛의 이동 거리를 거울을 통해서 했는데,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광섬유, 요즘에는 이제 광섬유가 나와 있으니까 광섬유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 얼마가 나왔어요? 28만 킬로미터. 초당 28만 킬로미터. 그거보다는 작아졌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력보다는 더 느린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런 빛의 속력에 관련된 것들이 최근에는, 우리는 알고 있기지 빛보다 빠른 건 없다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빛보다 빠른 입자가 존재한다 하는 실험 결과도 있고, 그것을 뭐 이제 잘못됐다 하기도 하고, 재검증을 위한 실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데, 만약 빛보다 빠른 입자가 존재한다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도 수정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무한대라고 했었는데, 이 400여 년 전에 르머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르머에 의해서 처음으로 속력이 측정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 빛의 속력보다 더 빠른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빛보다 더 빠른 입자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 아무튼 과학 탐구, 자연의 이치를 알아내기 위한 과학 탐구는 끝이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광속 불변 원리니까, 광속이 빛의 속도가 어떤 상수값을 가지는 것을 이제 밝히는 거죠. 그런데 그 밝히는 것에 이론으로 밝히는 이론값이 있고, 실험으로 밝히는 과정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밝힌 거 이후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보면, 양자역학적으로 광속은 빛이 양자화된 입자인 광자의 속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거가 이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한계 속도라고도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서 광속의 이론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광은 전자파다 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광속은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시공간에서 퍼져나가는, 프로파게이션을 하는, 전파해가는 그런 파동이고, 그거의 전달 속도가 빛의 속도이다. 그것을 밝힌 사람이 이제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맥스웰 방정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물리, 그리고 이제 전자기학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면, 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파워풀한 그런 방정식이 됩니다. 뭐 전자기파에 관련된 모든 현상들을 이 4개의 맥스웰 방정식을 가지면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그 파워풀한 그런 방정식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할 거냐면, 자유 공간에서, 진공 상태에서 뭘 구해요? 빛의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하기를, 이 맥스웰 방정식이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이 붙어 있는데, 가정하기를 자유 공간이라고 하고 균일 평면파라고 생각을 하면, 뭐 여러분들 균일 평면파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게 그 파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면이라고 했는데 그 파면이라고 하는 게 평면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물론 알기도 하겠지만 혹시 모른다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는 아,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했구나 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같은 데서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 맥스웰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고, 얘를 이제 이렇게 엮으면, 서로 엮으면 컬 H, 컬 E, 다이버전스 E, 다이버전스 H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엮으면 요 전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죠. 그거 이제 음, 전기파, 자기파, 전자기파를 이제 EH라고 표시를 해서 얘를 가지고 엮으면 이렇게 파동 방정식이 나오고, 얘는 X 방향으로만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 파동 방정식에 되면 이 파동 방정식은 이 위치라고 하는 것과 시간의 함수로 이제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유공간,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C는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인데, 뮤 제로나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자유공간에서 유전율이고 자유공간에서 투자율이라서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변하지 않는 값을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면 2.99792458 곱하기 10의 8승 메타파 세크 해서, 우리는 대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당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빛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파동 방정식을 통해서 자유공간에서의 빛의 속도를 구했다 하는 거죠. 광속 불변성의 원리를 실험적으로 확립한 사람은 앨버트 마이클슨과 이제 에드워드 몰리라고 하는 사람이고, 1887년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미국에 있는 대학교죠.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 물리학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인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어떻게 수행한 거고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그 실험 결과 뭐 어떤 걸 얻었냐면, 관측자의 운동 상태는 빛의 속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 이건 우리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관측자하고 다른 거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상대 속도여야 될 텐데, 그거가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돼서 뭘 했어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시초가 되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뭐 어떻게 한 거냐면, 마이클슨과 몰리는 이 지구가 이제 우주 공간을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매우 빠른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는데 이렇게 빠른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봄이고 이제 가을이네요.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빛의 속력이 이제 그 어떤 뭐가 있다고 한다면 흐르는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근데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19세기의 물리학에서는 물결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연못 같은데 돌멩이를 딱 던지면 물결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음파, 이런 것들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물결파에서는 물이 필요할 거고 음파에서는 공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야, 빛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빛을 진행하기 위한 뭔가가 필요할 거다. 매개물이 필요할 거다. 그 매개물을 광학 에테르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가상의 물질이죠.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의 목적은 요 광학 에테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이제 실험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데에서 가상하기를 이제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뭐가 에테르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에테르 바람이 불면 우리 그 물결 칠 때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때 물결 치는 방향으로 배가 움직인다면 빨라지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 배가 이제 느려지겠죠. 그런 것처럼 빛이 이 에테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에테르 바람이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이 방향으로 빛이 비친다고 한다면 빨리 갈 거고, 그거에 거슬러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때요? 빛이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빛이 빨라지고 느려지는 그런 현상들을 이용하는 것을 한번 측정해 보겠다. 그래서 이런 측정 장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마이켈슨 몰리 실험에서 이와 같은 측정 장치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측정 장치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얘는 요즘에 이제 간섭계로 쓰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간섭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길이나 뭐 다른 것들을 측정하는데 아주 중요했어요. 이제 광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센서 같은 걸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구조가 되는 간섭계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먼저 동작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빛이 있어요. 여기 코헤런트 라이트 소스라고 써 있는 것은 뭐냐면 레이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마이켈슨 몰리 실험을 할 때는 레이저가 개발이 안 됐어요. 개발이 안 돼 있는데 그때 여기다가 요 레이저 대신에 뭘 썼냐면 백색광을 썼죠. 아무튼 빛을 여기서 이렇게 쪼여요. 쪼이고 나서 요 가운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세미 실버드 미러라 그래서 하프 미러가 있어요. 하프 미러라고 하는 것은 빛의 일부를 투과하고 통과를 시키고 하나는 일부를 반사를 시키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빛이 와서 이렇게 투과를 해서 여기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고 여기도 거울이 있죠. 투과를 해서 거울에 가서 맞고 오고 여기서 거울에 가서 맞고 오면 두 개의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합쳐져요. 합쳐지면 우리는 거울이 그 전자파 에 의해서 이게 이제 뭐가 생기냐면 간섭이 생겨요. 간섭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는 물결도 이렇게 오다가 보면 서로 만나면 그 이제 그 소멸되기도 하고 서로 물결이 높아지기도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간섭 무늬가 이렇게 생겨요. 이 간섭 무늬. 자, 이렇게 간섭 무늬가 생기는 것을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측정을 했을 때,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로 갔던 빛하고 이쪽으로 갔던 빛의 속도가 똑같다고 한다면 얘를 거울을 움직이지 않는 한 요 간섭 무늬는 일정하게 변하지 않을 거다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간섭계의 구조를 어디에다 갖다 놨냐면 아까 봤던 이랬던 우주 공간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우주 공간에 갖다 놓고 지금 만든 구조를 돌려봤어요. 돌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에테르의 방향에 따라서 빛이 갈 때 하고 거슬러 올라갈 때 빛의 속도가 달라지니까 빛의 속도가 달라지면 빛의 속도가 달라지면 빛의 속도가 달라지면 여기에 간섭 무늬가 움직이겠죠. 그죠? 그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험 장치가 회전하면 에테르가 흐르는 방향이 달라지므로 두 빛의 속력이 변하여 간섭 무늬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땠어요? 간섭 무늬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간섭 무늬는 이제 변화하는 게 관측되지가 않았다. 관측되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얘는 이제 그 에테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의 결론은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으며 빛은 매질 없이 전파되는 파동이다. 아까 빛이 매질이 이제 에테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두 번째 이제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를 빛은 따르지 않는다. 그거에 따라야 되는지만 그래서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같았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두 번째 가설이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하는 광속 불변 원리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론적으로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밝혔다 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원래의 목적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실험은 흔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패한 실험이라고 이제 언급되는데 이 업적을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수상을 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셜 시어리 오브 렐러티비티라고 얘기를 하고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력에 대해서 빛의 속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고전역학하고 전자기학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설을 채택해서 두 이론을 조화시켜 가지고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 빛의 속도에 견줄 만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들을 다루는 역학 이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이거 아니더라도 뭘로 할 수 있어요? 고전역학 갖고 할 수 있죠. 기존의 뉴턴 역학이나 갈릴레이
그 상대성 원리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반해서 이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빛의 속도에 견줄 만한 고속의 물체에 대해서 그런 기존의 뉴턴 역학과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를 대체하고,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 아까 전자기하학에서 생각했던 맥스웰 방정식에도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특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거를 지난번에 한번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QR코드가 있는 것을 찍으면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가 있습니다. 이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여기 있죠? 그죠?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며 등속 운동을 하는 모든 관찰자에게는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였죠. 상대적이라고 하는 게 상대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한 물리 법칙이 등속 운동을 할 때, 뭐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특히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상대 속도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 그때 설명할 때 이런 그림들을 설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생각해 보죠. 요 그린카하고 화이트카하고 이제 사이에 속도로 인해서 여기 100km로 가고 여기 80km로 간다고 한다면, 얘 그린카가 얘를 보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0km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대 속도를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상대 속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 빛의 속력이 있다. 빛의 속력이 이제 유한하다. 그러면 얘가, 뭐 여기 이제 자동차지만 빛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얘가 빛의 속도로 가고 있고, 나도 뭔가 빛의 속도로, 빛이 이렇게 가고 있고, 나도 빛의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요 속도, 빛의 속도가 이제 상대 속도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거울을 이렇게 한번 보죠. 내 모습을 보게 되면, 거울을 본다는 건 뭐예요? 빛이 거울에 비춰서 나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빛의 속도가 0이니까 가지를 못하니까 내 모습이 안 보일 거다. 그러한 모순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알려졌던 전자기하학에서 빛의 속력은 어떤 좌표계에서 보아도 동일하고, 이러한 모순이 생기고, 그리고 또 전에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했어요. 뭐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해서 뭐 광속 불변의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 한계 그랬는데, 따라서 정지한 빛은 없으며 빛에는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역학의 그 뉴턴 역학이나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가설을 두 개를 세웠어요.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과 광속 불변 원리.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여기서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하는데, 관성 좌표계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관성 좌표계하고 또 뭐가 있었죠? 가속 좌표계. 그리고 관성 좌표계를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관성계라고도 하고, 가속 좌표계를 비관성계라고도 얘기를 하죠. 관성 좌표계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데서 이제 쓰는 거고, 비관성계 그리고 가속 좌표계는 이제 가속하는 그런 데서 쓰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좌표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 하는 것의 상대성 원리이고, 광속 불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모든 방향에 대해 C로 일주에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걸로 동일하다 하는 걸를 이제 가설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뭐, 그 앞에서 생각했듯이 그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이게 빛의 속력을 상대 속도로 따지면 이게 이제 그 얘기가 잘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서 생각했던 그 속도에 대해서 해서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가설을 세워놓고 이제 상대성 원리를 전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뉴턴 역학법칙에만 적용되었던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를 여기는 뭐예요? 뉴턴의 역학법칙에만 적용되었던 거를 얘를 확장하기를 전자기학, 광학, 연력학을 비롯한 모든 물리 법칙으로 일반화했다. 그러니까 확장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관성 좌표계에서 관찰자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물리 법칙은 모두 동일해야 하며 물체의 속력을 정하는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운동하는 모든 물체의 속력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모든 물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다른 것들까지 확장해서 그런 것들이 상대적이다 그거예요. 그 상대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공간으로 이제 공간상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간에서도 상대적이다 해서 상대성 원리에 대해 갈릴레오와 뉴턴은 두 관측자의 공간에 대한 상대성만을 고려했는데, 자, 공간에 대해서만 고려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공간뿐만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상대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 3차원 공간 좌표에 시간을 더해서 4차원 시공간 좌표를 완성해서 상대성 원리가 성립함을 보였다. 그러니까 앞에서 생각했던 우리는 상대성 원리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뉴턴 역학법칙뿐만 아니라 전자기학, 광학, 연력학까지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합쳐서 4차원 시공간 좌표를 완성했다는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설이 광속 불변 원리인데, 우리 광속 불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QR 찍으면 이제 나오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하면 될 것 같고, 이 광속 불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때 설명을 할 때 그 아인슈타인의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서 그 1초에 30만 킬로미터, 약 30만 킬로미터 된다 하는 거 하고,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실험을 했었죠. 그죠? 우주 공간에서 마이클슨 몰리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여기 그 우주 공간에 태양이 있고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테르 물질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에테르 물질을 매개체로 해서 빛이 전파를 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와 같은 실험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빛을 쪼이고 뭐 여기 이제 코에르트 라이 소스가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레이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는 레이저가 없다 그랬어요. 그걸 쪼여서 이렇게 그 반투명 거울 이렇게 이제 하프 미러를 갖다 놓고 투과를 시키고 반사를 시켜서 여기 투과했던 거가 이렇게 반사되어 오고 요기 이 반사되었던 거가 이렇게 와서 두 개의 빛이 여기서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면 우리는 간섭무늬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똑같은 거리,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리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그 패턴, 프린지, 무늬가, 간섭 무늬가 일정하게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뭔가 변한다면, 속도가 변한다고 한다면 이 간섭 무늬가 변할 것이다. 그래서 애초에 생각하기는 자, 에테르가 이렇게 흐른다고 한다면 요 에테르의 흐르는 방향으로 상대 속도의 개념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뭔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얘하고 거꾸로 요 화살표 방향에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해서 이렇게 생긴 걸 만들어서 여기에 공간에다 놓고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간섭 분위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이켈슨 몰리 실험의 결론은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빛의 속력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빛의 속력은 관찰자의 운동에 따라 달라야 하지만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 좌표에서 같았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광속 불변 원리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인슈타인이 불변 원리를 생각을 해서 가설 2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속 불변 원리를 한 것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자연계의 기본 상수이다. 상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콘스탄트죠. 일정하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거다.
변하지 않는 거고,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관계없이 모두 C로 같다, 변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조차도 빛의 속력에 맞춰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를 공간도 변하고 시간도 변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살고 있는 요 지구 내에서 1초, 1시간, 뭐 60분 이런 것들의 개념이 절대적인 개념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1m, 뭐 1km 이런 것들,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나중에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은 뭐만 안 변해요? 빛의 속력만 변하지 않고 공간이라든가 시간도 이제 변화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 하는 거고, 그 고전역학과의 차이는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빛의 속력은 관찰자의 운동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광속 불변 원리에 의하면 빛의 속력은 C로 일정하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를 바탕으로 뉴턴 역학과 차이가 있는 시공간의 새로운 개념을 완성했다. 아까 이제 강조했던 것처럼 어떤 공간이나 시간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의 개념을 완성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게 뭐예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인트로덕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 것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보면,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하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사이의 차이점은, 이쪽 이제 여기가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이고 여기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네요. 물리 법칙 적용 범위를 보면 둘 다가 모든 관성계에서 측정한 물리 법칙은 같다. 모든 관성계에서 측정한 물리 법칙은 같다. 관성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관성 좌표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반하는 말이 비관성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관성계라고 하는 것은 정지에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그런 개에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관성계죠. 거기에서 이제 하니까 똑같은 것 같죠. 근데 뭐가 다른 거냐면, 얘는 뉴턴 역학에만 제한되어 있는 거고, 얘는 전자기학, 광학, 연력학 등 모든 물리 영역에서 일반화해서 적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점은, 빛의 속력을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빛의 속력은 상대 속도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상대 속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인슈타인은 가설 2라고 하는 걸 정해서 광속 불변 원리를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빛의 속력은 광원이나 관찰자의 속력과 관계없이 항상 C로 같다. 그래서 C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앞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제 한번 했었죠. 이만큼 뭐 1초에 299792458m인데 우리는 보통 30만 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으로 같다 하는 거고, 그리고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에서 이제 또 다른 것이 물리량은 같다. 물리량이라고 하는 게 길이, 시간, 질량 이런 것들이 물리량이에요. 근데 물리량이 이제 같아야 되는 것처럼 고전역학에서는 같은 건데, 우리 이제 여기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물리량은 물체와 관측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다르다. 뭐가? 길이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질량도 다를 수 있다. 뭐만 달라지지 않고 같아요? 항상 C. 뭐예요, C? 빛의 속력만 같다 하는 거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뭐 우리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길기 때문에 앞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들어가기, 그래서 인트로덕션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것들이, 본론으로 이제 공부할 것들이 뭐냐면,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묘한 효과. 그래서 뭐 우리 세 가지 테마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얘기들도 물론 하겠지만,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아까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길이가 절대적이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영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5번째로 특수 상대성 이론, 2번째로 이런 거에 대해서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특수상대성 이론에 들어가기, 그래서 여기 특수상대성 이론 들어가기, 그래서 하나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거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력에 대해서 고전역학과 전자기학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두 가지 가설을 채택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완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두 가지 가설이 상대성 원리이고 광속 불변 원리, 요거를 이제 가지고 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완성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제 다음에 할 거가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묘한 효과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좀 어렵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보죠.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의 몇 가지 용어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할 텐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관측자가 사건을 기술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위치의 좌표,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시간하고 위치라는 게 공간상의 위치죠. 그래서 요거 X, Y, Z 이렇게 해서 있으면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시간을 이렇게 해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상의 것들은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좌표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시간 측정 문제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하고 관찰자가 그 사건을 관찰한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주 공간이라든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전자파가 진행하는 속도, 지금 같은 경우는 빛의 속도가 되는 거죠. 빛의 속도가 이제 가더라도 거기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시간과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이라고 하고 물리적 사건을 묘사할 때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 시간과 공간을 연결했다는 개념을 민코프스키가 이제 정립해서 민코스피 공간이라고 하고 그 민코프스키 공간에서 시간 좌표를 t, 공간 좌표를 x, y, g라 그래서 이 관측자의 운동과 무관하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t제곱은 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이런 것들이 x, y, g가 길이 성분이고 c하고 t, c가 속도이고 t가 시간이니까 속도에 시간 곱하면 이것도 길이 성분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상수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물론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려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한다면 그 사건이 어디에서? 공간상에서 일어났더라도 그 공간이 똑같은 시간이 아니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공간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공간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뒤에서 우리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연결성을 다시금 확인을 했고 지금까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이 실험과 관측으로도 확인되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공간으로 다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 좌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시계들 많이 있고 한데 이거 한번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공간상에 이제 좌표 2차원으로 이렇게 보이는 좌표계래요. X축, Y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각각의 그런 위치에서 이 각각의 위치 이런 위치에서 시간이 이제 달라진다. 그래서 시계를 동기화를 시켜야 돼요. 만약에 여기를 원점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 각각의 시계들이 동기화가 돼서 그거를 이제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게 시공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돼야 된다. 그죠? 동기화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빛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시간이 차이 난다고 한다면 이렇게 t 이퀄 c분의 r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거리가 r만큼 된다고 한다면 t 이퀄 c분의 r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동기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상에 나타내는 이런 그 시공간 좌표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생각해야 될 게 기묘한 효과가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은 우리는 이걸 동시성 불일치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relativity of simultaneity 동시성이 이제 상대적이다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한번 뭐라고 써 있는 거니까 한번 보죠. 뉴턴 역학. 지금 특수상대성 이론이기 때문에 뉴턴 역학이 아니에요. 고전 역학에서는 절대적인 시공간에 의해 여러 사건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관측될 수 있다. 그거예요. 번개가 있을 때 번개 같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같은 관성 좌표계가 아닌 공간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인 경우 동시에 동일하게 관측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시성은 관측자의 운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자, 이렇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고전역학에서는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보는 그 관성 좌표계가 다르다고 한다면 관측자의 운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관성 좌표계 다른 데서 이렇게 관측하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이해하기 힘든 것을 이제 이해하려고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실험을 했어요. 생각하는 실험을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고 실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잘 모를 수 있는데 한번 보고 이제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다 그겁니다. 자, 이제 먼저 그래서 한 점에서 발생한 사건의 동시성 한 점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므로 좌표계에 관계없이 여기는 좌표계에 관계없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된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빛이 양쪽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딱 만나는 요 사건이에요. 이게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의 사건이죠. 그죠? 하나의 사건. A가 봤을 때도 빛이 여기서 만나는 거고, B도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얘가,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A가 보는 거를 관성 좌표계 하나이고, 또 다른 관성 좌표계가 B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봐더라도, 그러니까 좌표계에 관계없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관찰된다. 그런데, 여기 두 사건의 동시성. 자, 두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한 사건이었고 지금 두 사건이 뭔지 얘기 안 했어요. 자, 한 관찰자에게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두 사건. 지금 뭔지 안 했지만 두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다른 관찰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봐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의 열차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1917년에 얘기를 했고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사고 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예요. 생각하는 실험,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없고 실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고 실험이 아인슈타인이 열차에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봐서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건데 한번 보죠. 어떻게 한 건가? 자, 아인슈타인의 트레인 소 익스페리먼트.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그 색이 두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린이 있고 블루가 있어요. 지금 요 네모칸은 기차예요. 아까 열차라고 트레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차예요. 기차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스테이셔너리 옵저버스 스테이셔너리니까 정지에 있는 거죠. 그죠? 정지에 있는. 그러니까는
뭐 열차 밖에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디에선가 열차가 진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 누가 보고 있어요? 요 그린 사람이, 이렇게 초록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보고 있으면 열차가 이렇게 이쪽으로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축은 무슨 축이냐면 시간축이에요. 시간축.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은 이제 공간축이고 XYG인데 YG는 빼고 이제 복잡해지니까 X축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상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차가 이 X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열차의 바깥에서 누구?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바깥에서 그린이 쳐다보고 있고 파란색은 어때요? 열차에 여기 이제 파란색이 겹쳐 있는 거고 여기 열차의 중앙에 있고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으니까 이 파란 블루인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열차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에 그 관측자가 이렇게 여기다 이 밖에서 이제 보고 있다. 보고 있으면 어때요? 보고 있을 때 열차의 양쪽에서 이렇게 번개가 번쩍 쳤어요. 뭐 열차가 아니고 굉장히 넓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 굉장히 넓은 데서 생각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열차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고 실험. 그래서 열차에서 번개가 번쩍 쳤어요. 번쩍 치고 나서 이제 점점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 이때 와 보니까 이제 번쩍 치고 이만큼 온 거는 빛의 속도로 이만큼 온 거예요. 이만큼 왔어요. 그때 파란색은 이만큼 갔고 또 이렇게 빛의 속도로 왔어요. 그때 여기에서 번쩍 쳤던 것이 빛이 이만큼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파란 거를 먼저 만났어요. 파란 거를 만나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미스터 그린 콘클루즈 미스터 그린색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라이트 레이 오른쪽에 빛은 리치드 미스터 블루 포스트 요거 블루씨를 파란색 사람을 먼저 만났다. 얘가 이제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진행을 했더니 at this moment 이런 때는 이제 요 오른쪽 것도 왔고 왼쪽 것도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린을 만났어요. 보스 레이스 리치 미스터 그린 미스터 그린 콘클루ዥ 뭐라고 생겼냐면 라이트닝 스트럭 보스 앤 사이먼 자기를 이제 만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열차가 또 진행하고 있으면 아직까지도 파란색은 왼쪽의 빛이 아직 안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finally left ray hits Vista blue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생각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 그린이 봤던 이런 번개, 양쪽에서 번개 번쩍 친 거하고 블루가 봤던 양쪽에서 번개 번쩍 친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블루는 오른쪽 빛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왼쪽 빛은 나중에 만나고 그린은 중간에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자 사건은 똑같아요. 그죠? 두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기 번개 양쪽에서 치는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블루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린이 생각하는 거가 다르게 되죠. 보이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보이는 게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예요? 동시성. 얘가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린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블루의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상태에 따라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다르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얘는 지금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본 거냐면 요 그린의 관점에서 본 거죠. 여기에서 그 관성 좌표계를 블루 쪽으로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좌표계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한 다음에 블루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제 그 좌표계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X, Y 좌표계가 있고 여기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가 있어서 똑같이 하나의 이제 그 점을 나타내는데 평면상에서 여기 R이라고 하는 이 점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XY 좌표계에서는 이와 같이
이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요. 여기 이렇게 내린.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한번 그려보죠. 여기에서 XY 좌표계는 이렇게 해서 X1,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Y1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X1, Y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좌표계에서는 얘를 나타내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기면 X1 프라임, Y1 프라임 똑같은데 여기를 나타내기를 X1 프라임, Y1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좌표계를 바꾸면 그 좌표계에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표시가 달라지는 게 되겠죠. 뭐 이거 계산하는 것들도 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가 얼마인가 한다고 한다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고, 여기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 한다고 한다면 x1 프라임 제곱 더하기 y1 프라임 제곱에서 루트 씌우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를 다른 좌표계에서 하면 그 변화만 달라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거기 아까 생각했던 우리 그 뭐예요? 아인슈타인의 트레인, 그 열차의 사고 실험에 갖다가 생각을 하면 아까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 대신에 블루라는 사람의 그 좌표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그 이제 움직이는 관찰자 입장에서 좌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그 기차가 움직였으니까 이 파란 사람이 이제 움직이고 있었죠. 그 좌표계를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하면 아까는 XT였는데 지금 여기는 X 프라임, T 프라임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XY 좌표계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로 바꾼 것처럼 좌표계를 바꾸면 이와 같이 똑같은 사건이 뭐였어요? 앞에서 그 번개가 친 거였죠. 그 번개가 친 거가 요 파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그린하고 같이 보이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열차의 앞에서 번개가 치고 나서 이게 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열차가 진행을 하면 그린의 사람은 뒤로 이렇게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열차의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뒤로 밀려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빛은 여기서 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오고 있고 이제 여기서 빛이 이렇게 쳤으니까 우리 파란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번개를 먼저 만나고 나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걸 만나겠죠. 그림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사건이 그 관점에 따라서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 좌표계로 봤어요? 그린 좌표계로 봤는데 지금은 블루 좌표계로 보게 되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좌표 변환으로 해서 우리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 번개가 친다고 하는 두 사건, 양쪽에서 번개가 친다고 하는 사건을 좌표계가 다른 두 사람이 보게 되면, 운동이 이제 다른 두 사람이 보게 되면 그 동시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르게 보인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번개가 오는 것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런 그 좌표계를 이 그린의 입장에서 본 거하고 블루 입장에서 본 거를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 앞에 우리 그 XY 좌표계하고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를 한 것처럼 XT 좌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X 프라임, T 프라임.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죠. 앞에서 설명한 거, 열차의 앞과 뒤에서 번개가 뻥 치게 되면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그린하고 그
블루가 만나는 그런 관계들을 앞에 설명한 것처럼 볼 수가 있다. 얘를 이제 분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블루 좌표계로 바꾸게 되면 x 프라임, t 프라임으로 바꿔야 되겠죠. x 프라임, t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좌표 x 프라임, t 프라임 좌표계로 바꾸게 되면 이 좌표가 이렇게 바뀌어서 블루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동시에 이렇게 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그 그린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보였어요. 그린의 입장에서 보면 그린은 먼저 얘가 먼저 보였죠. 열차 앞쪽이 먼저 보였고 나중에 이렇게 보인 그런 관계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물리학을 더 공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한번 댓글도 달아보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사고 실험인데 기차 안에서 하고 플랫폼에서 관찰자가 다른 좌표계에서 관성 좌표계에서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기차 안에 관찰자가 기차 안에다가 관성 좌표계를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빛을 쐈어요. 양쪽으로 쏴서 딱 쏘고 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t 이퀄 1일 때 가고 t 이퀄 2일 때 양쪽에 동시에 이렇게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차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를 똑같은 거를 플랫폼 위 관찰자가 보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기차가 가고 있으니까 얘가 딱 쏘았을 때 밖에서 보게 되면 요거 이제 가고 있는데 기차가 그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갔지요. 갔으니까 얘가 빛이 이렇게 갔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보고 있으니까 어디 먼저 만났어요? 왼쪽에 있는 요그 뒷부분부터 만났고 아직 앞부분은 만나지도 않았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기차 안에 관찰자가 봤던 관성 좌표계하고 또 다른 기차 밖에 플랫폼에서 봤던 관성 좌표계에서 봤던 거하고는 지금 똑같은 사건이 여기 무슨 사건이냐면 여기서 빛을 쏘아서 여기에 맞고 동시에 맞아야 되는데 그 동시에 맞는 것들이 다르게 보인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조금 더 앞에 것보다 생각하기가 쉬운가요? 자, 이거는 뭐냐면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그 GIF를 한번 재미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냐면 사건이 세 개가 있어요. A, B, C 사건이 있는데 운동하기를 V 이퀄 제로인 경우하고 V 이퀄 0.3C로 움직이고 있고 하나는 V 이퀄 마이너스 0.5C. 그러니까 V 이퀄 0.3C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 0.5C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방향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 운동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V 이퀄 0.0일 때는 A, B, C가 동시에 만나고 V 이퀄 0.3C일 때는 C부터 CBA로 만나고 마이너스 0.5일 때는 A, B, C로 만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운동하는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먼저 보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다.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X축이 있고 이쪽 축이 C, T축인데 여기는 시간이긴 하지만 C에다가 T를 곱하면 뭐예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축도 X축도 거리고 CT축도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해할 수도 있고 대부분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관련 그런 용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서로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 측정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르다. 우리 이제 관성 좌표계,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서 측정한 시간이 다르다 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용어들을 이제 여기서 익힐 텐데, 먼저 빛시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고유 시간이 무엇인가, 그 로렌츠 인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개를 알아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빛시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를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 빛에서, 거울에서 빛이 출발하는 이 사건을 1이라고 하고, 반사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건을 2라고. 그러니까 사건 1이 일어나고 사건 2가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거를 빛시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상의 시계죠. 그러니까 빛이 요 D만큼의 거리를 이렇게 갔다가 또 D만큼의 거리를 오는 그 시간을 그 빛시계에서 이제 측정하는 이렇게 생긴 거를 빛시계라고 하자 그런 거고,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성 좌표계 한 장소에서 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빛시계가 있을 때 두 사건이 발생했죠. 빛이 출발하는 사건 1하고 반사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사건 2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고유 시간이 되겠죠. 그죠? 관성 좌표계에서 한 장소에서 두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고유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우리가 노테이션 하기를 델타 t 고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빛의 속도로 가능하니까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d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 d를 c로 나누면 이게 고유 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일반적으로 다르다 그런 거니까 어떤 요 고유 시간하고 이제 다른 시간이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그 커지고 작아지는 거를 나타낼 때 로렌츠 인자라고 하는 걸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자, 한번 보죠. 그 행성의 B가 측정한 시간, 아까 봤던 것은 A가 여기 빛시계를 봐서 측정한 시간 델타 T 고유를 봤고요. 이제 이 우주선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 V를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때 B가 이제 관성 좌표계 다른 데에 있는 사람이죠. B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얘가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서 빛이 이제 시작을 하고 여기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 다 올라가면 여기만큼 왔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요 빛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반사해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얘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요 B가 보기에는 빛이 궤적을 그리기를 이런 궤적을 그릴 거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시간, 여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시간은 이 우주선이 V라고 하는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V라고 하는 속도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V 델타 T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델타 T 고유 시간하고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델타 T 고유와 델타 T의 관계를 이제 찾을 수가 있죠. 그 관계를 찾기 위해서 우리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삼각형으로부터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이거 d 프라임의 제곱은 요거 d 제곱 더하기 요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v 델타 t니까 얘가 2분의 v 델타 t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계산을 하면 요 넘겨쳐서 여기 제곱이니까 넘겨쳐서 계산을 하면 d 프라임은 하는 부분이 d 프라임 여기 d 프라임은 해서 이제 루트 씌운 걸로 이렇게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제 델타 t 고유한 것은 앞에서 이걸로부터 델타 t 고유를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것이 C분의 2D였고,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여기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여기만큼, 얘가 이제 어느 만큼 와요? D 프라임만큼 오고 또 D 프라임만큼 오니까 두 배의 D 프라임만큼 오는 시간이죠. 그죠? 두 배의 D 프라임을 C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델타 T 고유와 델타 T 값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금방 피타고라스의 정리로부터 구한 수식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갖다 집어넣냐면 요거 D를 이제 정리를 해서 요 D 대신에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요 D 프라임을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D 프라임에 이렇게 갖다가 정리를 하고 나서 그러면 D하고 D 프라임은 없어지고 델타 T하고 델타 고유라고 하는 걸로만 이제 표시가 될 텐데 그걸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면 이와 같은 소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소식. 그래서 이 소식을 가지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수식을 얻었는데 이 수식은 뭐를 표시를 하고 있냐면 델타 t 고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생각했던 이렇게 생긴 A라고 하는 관찰자가 이 B시계로부터 이렇게 생긴 그 시간을 델타 t 고유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관측자죠. 그죠? 다른 관성계에 있는 B라고 하는 관측자가 이렇게 본 그런 값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t는 B가 본 시간이고 델타 t 고유라고 하는 것은 A가 이제 본 고유한 시간이다 하는 것을 계산을 했더니 이와 같은 수식이 나왔습니다. 이 수식에서 분모에 1 제곱분의 V 제곱 한 거를 루트를 씌운 거예요. 뭐 C는 빛의 속도이고 V는 뭐의 속도예요? 우주선의 속도죠. 그죠? 우주선의 속도. 그러니까 우주선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도 항상 작겠죠. 작으면 얘는 요거 1보다 작은 값이고 1보다 작은 값에서 이렇게 빼게 되면 이거가 루트 씌우면 뭐예요? 1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죠? 1보다 작은 값을 이렇게 나누면 더 커지죠. 뭐가 더 커져요? 델타 t가 델타 t 고유 시간보다도 더 커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측정한 시간하고 A가 측정한 시간하고 B가 측정한 시간을 봤을 때 B가 측정한 시간이 우주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델타 t가 더 많이 걸린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우리는 시간 지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델타 t 고유에 비해서 델타 t가 작아지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거 루트 1-c 제곱분의 v 제곱분의 1 요 값을 로렌츠 인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로렌츠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 뭐가 움직이지 않아요? 우주선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얘가 제로니까 1분의 1이 돼서 1이 되니까 1분의 이만큼이니까 델타 t하고 델타 t 고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얘가 우주선이 움직이지 않을 때 거기에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궤적을 그리지 않고 여기서 빛이 올라갔다 내려올 테니까 A가 관측한 거하고 B가 관측한 거가 똑같겠죠. 그리고 이제 점점 속도가 커지면 V가 점점 커지면 요 로렌츠 인자는 더 커지게 되고 더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이 델타 t 고유한 시간에 비해서 더 커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 지연이 더 많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하면 한 관성 좌표계의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운동하는 다른 관성 좌표계의 시간을 보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으로 관찰된다. 우리는 이제 이걸 생각할 때 이 그림을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요 문장이 뭐냐면 한 관성 좌표계 관찰자 누구예요? B예요. B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운동하는 다른 관성 좌표계의 시간 그게 뭐예요? 요거 우주선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보면 그게 이제 천천히 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관성 좌표계 한 장소에서 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유시간이라고 한다. 아까 이렇게 빛시계라고 하는 걸로부터 고유시간을 얘기를 했고 하며 다른 관성 좌표계에 측정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항상 고유시간보다 늘어난다. 여기서 이제 고유시간이 있고 이거죠. 이 시간이 늘어난다. 그건 로렌츠 인자에 의해서 늘어난다. 이거 속도가 점점 더 커지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관측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시간 지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 팽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다음 거 이제 한번 보죠. 길이 수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 상대성의 이론에 의하면 서로 다른 관성 좌표에 측정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도 일반적으로 다르다. 아까 얘기 고유 시간 그리고 이제 시간 이렇게 측정한 시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길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고유 길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될 텐데 고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관성 좌표계에 대해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고정된 두 지점 사이의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고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지구에 있는 사람이 B가 지구에 있고 아까처럼 우주선을 타고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속도 V로 움직이고 있고 별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뭘 하려고 하냐면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고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관성 좌표계에 대해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고정된 두 지점 사이의 길이. 지금은 요 B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지구와 별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의 길이를 L 고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거리를 측정, L 고유의 거리를 측정한다고 한다면 이 우주선을 타고 간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 시간을 측정했을 때 생각을 하면 시간을 측정할 때 생각하면 B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우주선을 이렇게 관측한 거죠. 아까 관계로 보게 되면 요 관계예요. 그죠? 이 관계. B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우주선을 이렇게 본 거를 뭐라고 했어요? 델타 T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여기 델타 T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우주선이 지나가는 것을 측정한 것을 델타 T라고 했으니까 우주선의 속도가 V이고 이 사람이 측정한 게 델타 T니까 고유한 길이는 L 고유가 V 델타 T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우주선 안에 있는 A가 측정한 길이를 생각을 하면 우주선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그 관측자죠. 이렇게 관측자가 보게 되면 마치 자기가 이렇게 상대 속도이기 때문에 V 쪽으로 가고 있지만 지구가 거꾸로 V라고 하는 속도로 이렇게 휙 지나가고 하겠죠. 그때 측정하기를 이 사람이 여기 지구를 지나갈 때 여기에 이제 시계가 있어서 델타 T 고유 시간 B 시계가 있어서 이렇게 측정을 해요. 여기 딱 지나갈 때 이제 비트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측정을 하면 이 사람이 안에 있는 걸로 시계를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하는 게 델타 T 고유이고 그 델타 T 고유한 그 시간에다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지나가고 있어요? 지구라고 하는 것과 별이라고 하는 게 V라고 하는 속도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 측정한 길이는 L은 V 델타 T 고유라고 하는 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측정한 B가 측정한 거하고 A가 측정한 거에 따라서 이제 측정한 길이가 이제 L 고유하고 측정한 길이 L하고 관계가 주어지겠다. 그러면 LV 델타 T 고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 그 구한 그 시간 지연에서 구한 수식이 이 수식이에요. 시간 지연에서. 그러고 보니까 이 수식에서 델타 T 고유를 여기다가 갖다 적용을 하면 그 델타 T에다가 이거 넘겨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V 델타 T 요만큼이 되고 V 델타 T는 뭐냐면 여기 L 고유가 되죠. V 델타 T. 그래서 이 수식하고 이 수식을 여기에서 구한 이 수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L은 A가 측정한 길이 L은 B가 측정한 L 고유에 비해서 이런 만큼 이렇게 된다. 이런 만큼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로렌츠 인자로 보게 되면 이것분의 1이 로렌츠 인자였죠. 그러니까 어때요? 1-C 제곱분의 V 제곱이니까 이 V 제곱이 V가 C보다는 더 커질 수가 없으니까 얘는 1보다 작은 숫자가 되죠. 그죠? L 고유에다가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니까 A가 측정한 길이는 B가 봤던 고유한 길이에 비해서 더 작아진다. 그러니까 더 작아지니까 뭐라고 썼어요? 길이 수축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길이 수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이 우주선을 타고 가는 A와 B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길이 수축을 정리를 하면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운동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여기 이제 A가 이 지구와 별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길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성 좌표계에서 측정한 물체의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하며 측정하려는
길이의 방향으로 운동하는 다른 관성 좌표에서 측정한 물체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짧다. 이 얘기는 여기 두 번째, 아까에서는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이 되는 거죠. B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측정한 것을 보유라고 얘기를 하고, 측정하는 그 다른 관성 좌표에 측정한 물체의 길이, 이 다른 관성 좌표에 측정한 물체의 길이 L이 고유 길이보다 더 짧다. 그래서 길이 수축이라고 한다. 그리고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에 대해서만 나타나며, 운동 방향이라고 하는 게 이런 방향에 대해서만 길이 수축이 나타나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들을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 요 이제 L이라고 하는 값이 L 고유에 비해서 이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더 줄어든다고 하는 길이 수축을 보여주는 수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서 본 그 내용은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 중에 하나인 뮤온이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이제 우주선 코스믹 레이인데, 그게 이제 주류 양성자예요. 그런 주류 양성자가 대기권의 공기 분자와 충돌해서 뮤온을 만들어내는데 뭐 조건에 따라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통 여기 보세요. 지표면에서 한 10km 이상에서 뮤온이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뮤온은 속력이 한 0.99C, 뭐 이거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요런 정도. 이것도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평균 수명이 한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니까 한 2.2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그 그림에서 봤듯이 그냥 그 고전역학적으로 보게 되면 653m만 날아오고 10km 이상이니까 9km 이상의 상공이 있기 때문에 그 지상에서 관측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관측이 되더라. 왜 그런 거냐면 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을 생각을 하려면 앞에서 우리가 그 봤던 그런 영상, 앞에 거 이제 여러분들 보셨죠? 그거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관측자가 두 명이었어요. 관측자 A라고 하는 관측자가 있었고 B라고 하는 관측자가 있었는데, B라고 하는 관측자는 우주선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지상에서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되면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A 관측자가 이렇게 지구와 달이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내용을 묘온이라고 하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먼저 이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관측자 B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관측자 B가 이 지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뮤온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게, 아까 평균 수명이 2.2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했는데 시간 지연이 일어나면 이제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우주선을 타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게 뭐예요? 뮤온이죠. 그죠? 뮤온하고 같은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관측자가 봤다고 한다면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요 내용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아까 본 것처럼 지표면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B가 봤을 때죠. B가 보면 이제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데,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수식은 이와 같은 수식이었어요. 이와 같은 수식. 그러니까 A가 이제 측정한 고유한 시간에다가 로렌츠 인자를 갖다가 이렇게 곱하면 델타 T라고 하는 값이 됐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뮤온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0km 정도 이상에서 이렇게 생성이 돼서 여기에 이제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은 한 0.99C, 빛의 속도에 한 0.99.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굉장히 가깝게 그런 것들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평균 수명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 2.2 마이크로 세컨드, 굉장히 짧은 수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계산해 보니까 그냥 고전역학적으로는 한 650m 정도 이렇게 온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다 이제 갖다 집어 넣는 거예요. 평균 수명을 델타 t 고유에다 갖다 집어넣고 평균 속력을 여기다 v에 갖다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c분의 0.99c니까 0.99c의 제곱한 거를 1에서 빼고 루트 c우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1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2.2 마이크로 세컨드였는데 15.6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됐으니까 꽤 많이 커졌죠. 그죠? 그 커진 걸 뭐라고 하냐면 시간 지연, 시간 확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요 뮤온이 이게 이제 시간이 늘어난 시간만큼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처럼 되니까 이동한 거리를 보게 되면 15.6 마이크로 세컨드가 이동하는 속력이 얼마냐면 0.99c였으니까 두 개 곱하면 4,633m 정도 왔다. 그러니까 아까는 653m 고전역학적으로는 그렇다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 계산해 보니까 4.6km 정도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생성이 돼서 뮤온이 붕괴될 때까지 4.6km 정도 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값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달라지면 더 많이 붕괴하는 거의 이동한 거리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관측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관측자가 봤을 때 앞에서 생각했던 거는 이제 관측자 A 입장이에요. 관측자 A가 보게 되면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소식은 이와 같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L 고유에다가 로렌츠 인자의 역수를 갖다 이제 곱하게 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L 고유가 얼마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10km 정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0km 여기다가 L 고유에다 10km 집어넣고 속력 V 값을 0.99C를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약 1.4km 정도가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뮤온하고 같이 움직이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아까 10km 정도의 거리가 얼마로 보인다고요? 1.4km 정도로 길이 수축이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려온 거가 600 몇 미터 정도 되니까 우리는 지상에서 충분히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줬던 그런 그림들이 고전역학적으로 이제는 관측될 수가 없는데 우리 그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관측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에 걸쳐서 쉽지 않은 내용을 함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다룬 내용은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그걸 하기 위해서 관성 좌표계, 가속 좌표계,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 광속 불변 원리, 특수 상대성 이론 중에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이 무엇인가를 다뤘고요. 그걸 뒷받침하는 뮤온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통합한 내용이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영상도 지속해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